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 시간입니다.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립기호 첫 출연하셨는데 저희 방송 좀 보셨나요?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에 걸맞은 말씀 기대하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번 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마칠 전망입니다. 총선을 이제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50세 새내기 정치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위기에 놓인 집권당 비상사령탑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의 숙제와 가능성,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과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사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의원님 이름 검색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줄 알았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저희도 모두 알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적임자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당내에서. 이 갑론을박은 좀 봉합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은? 그렇죠.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결정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서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지만 되고 나서는 서로 이제 화합하고 단합해서 가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반대했던 분들 또 다른 의견을 냈던 분들도 한동훈 이제 비대위 체제가 결정된 만큼 적극 뒷받침하자 이런 분위기로 싹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의원님께서도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눈치 없이 다른 소리 안 내는 건데 라는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발언의 의미는 뭔가요? 그것은요. 중요한 게 눈치 없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우리 당내가 아직도 조금 청산해야 될 문화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인사들이 뭐 대세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또 당내 일부에서 눈치 보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뽑힐 때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불편한 심정을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있던 거에서 그렇지만 또 제가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은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과감하게 포용을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것이고요. 제가 무슨 마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 아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류 의견에 소수 의견이 휩쓸려서 들리지 않는 거를 약간 경계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약간 반대하셨던 이유도 있으세요? 이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제가 반대했던 것은 한 장관은 역시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또 검사가 맞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우리 한동훈 장관은 오랫동안 서로 깐부 같은 서로 뭐 이렇게 그런 역할이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꼭 맞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은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잘 몰라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이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코치. 이 사람은 여기에 그래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이런 치밀한 전략을 짜는 입장이지 본인이 꼭 스타 플레이어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스타 플레이어는 나중에 이제 한 장관 같은 분, 뭐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팬덤 있는 분들이 나가서 유세할 때 막 돌아다니면 그게 붐이 일어나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처음에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은 당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노회한 정치 경험이 많은 실제로 선거를 치러본 그런 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치 경험이 비대위원장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 경험이 0이잖아요. 이제 막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정치 경험 없는 비대위원장 괜찮을까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이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 네. 한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야구로 비유하면 9회 말 말 투아웃에 투아웃이다. 투 스트라이크 예.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순차적으로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스타 플레이가 바로 와서 얼굴부터 바꿔서 판을 바꾸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상당히 모험적이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제 모험이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한데 한동훈 비대위 숙제라고 하면은 당장 눈앞에 쏘인 게 벌써 3개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선언을 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날인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 날 29일에 비상대책위원 인선 이렇게 차례로 대기 중인데 당장 내일로 다가온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자, 당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네. 분명해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서로 이제 결별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게 선거에서는 정말로 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표라고 하는 게 뭐 순수한 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한 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 봐서는 매우 마이너스다. 손실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한 장관, 한 비대위원장도 가능하면은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포용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당내 상황은 사실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와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윤핵관 친윤들하고 굉장히 감정이 멀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지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그 그룹은 사실은 그분들이거든요. 지금 여전히. 그분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을 조언할까? 네. 또 한편으로 당의 근본적인 우리 지지층들이 굉장히 보수층들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정책 행태를 굉장히 사실은 좀 싫어해요. 어떤 부분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좀 예의 범절이 네네. 없는 이런 부분들을 네.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더 이상 안고 있으면 이게 화근이다. 우리 속담에 들고 있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이런 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처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안는 게 리스크 요인도 또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도 안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저한테도 전화를 엊그저께 네. 했어요. 무슨 그래서, 이야기를? 우선은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겠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마음이 좀 짠한 예.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죠. 네. 저를 이제 영입한 분이거든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영입했지만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전화로 우리 당에서 그 어려울 때 저를 사실은 영입을 했는데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좀 당내에 남아서 네.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총선까지 좀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전략적 협력을 하거나 예. 또 다시 재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럼 이준석 신당에 뭐 같이 하시는? 아니 저는 지금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호남에서 유일한 네. 비민주당 그쵸, 그쵸.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대 정치사에서 저처럼 네. 호남에서 보수정당으로 지역구 의원이 아마 입당한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어디로 또 돌아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생각은 전혀 않지요. 네. 그 원래는 마지막쯤에 이제 의원님 관련 질문들 모아놓은 것에서 여쭈려고 했는데 지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의원님은 이제 호남 출신의 이제 비민주당 첫 네.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호남 출마 안 하시고 서울 마포갑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사실 서울 마포갑은 노웅래 의원 지역구라서 국민의힘한테는 험지고 또 최근에 조정훈 의원도 저희 중립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거 나가려고 하셔가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약간 박 터지는 지역구인데 예.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 제가 사실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네. 제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마포하고 연고가 한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연고가 있고요. 제가 호남에서 출마를 하면 좋겠지만 네. 사실은 뭐 한 1년만 4, 5개월 전에 대통령께서 수도권으로 지역을 좀 옮기면 어떠냐 이런 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좀 지나쳤는데 네. 지금 우리 당의 이름으로 예. 호남에서 출마해서 되는 것은 기대가 난망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총선을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그런 말이 있듯이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호남에서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 우리 당에 무슨 기회가 되는가. 차라리 서울의 경합 지역에서 붙어서 이겨서 한석 가져오는 게 당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냈던 것인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조 의원님은 예. 늘 뭐 입만 벌리면 586을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586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586은 옆 지역에 있어요. 정청래. 그리 가는 게 어떤가 지금 논의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그 좋은 인재들을 좀 더 교통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데 더 경쟁력이 있는데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지역에 다녀보면 네. 마포 갑에서 그 호남 그 출신이 한 번도 민주당으로 출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의외로 마포에 호남 인사들이 많습니다. 호남 추장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그분들이 거라. 굉장히 저한테 기대를 해요. 한 30%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박 터지는 상황에서는요. 그게 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뭐 마치 그 마포갑에서 올라가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처럼 바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이 당에 영입된 게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이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기대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영입하신 분이라고 하셔서 이준석 신당에는 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층에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은 헤어졌다가 나중에 보수 대결집으로 뭉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의원님은 좀 현실 가능성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력이에요. 네. 그거 없으면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력을 누가 발휘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당을 이끄는 예. 지도부가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측 가능하면 정치겠습니까? 늘 정치는 우리가 있으면 또 반대편이 있어서 늘 상호 교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멋지게 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멋지게 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네. 이기려면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과의 동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산술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정치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뭐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랑 이제 그 국힘의 이제 주류 의원 오래 계셨던 의원분들이랑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낙연 신당 얘기도 있고 빅텐트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뭐 빅텐트가 된다면 다시 합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시기를 좀 잘 봐야.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고 네.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추운 엄동설한이잖아요. 그리고 뭐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일단은 같이 이번에 행동 않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아마 많이 이번에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정치든 또 사업이든 어려울 때 시작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경기가 나쁠 때 시작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좋은 시절이 네. 오거든요. 그때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번에 이제 취임을 하는 상황이고 네. 뉴스가 그쪽으로 다 가고 이쪽에는 많이 이탈을 하고 세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이 바닥이고 오히려 네. 조금 지나가면 오를 수 있다. 그때 연달리는 거예요. 그때 네. 노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준석 그 전 대표 하는 게 어렵지만 당장은 맞는 길이고 네. 정치라고 하는 게 아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 그걸 가능하게 만들 때 국민들의 감동이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 감동을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해야죠. 오,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그렇지 않으면 다 쪼개지는 거죠. 네. 점점 뭐 부부도 살다 보면은 들 마음에 안 들 때 멀어지는데. 헤어지기 시작하면 네. 아마 나만은 부부가 그래서 네. 정치는 특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과제 쌍특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일부에서 유승찬 대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바로 이 쌍특검을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모레인 28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50억 클럽 쌍특검 처리할 예정인데요.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받을 수 없죠. 일단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총선 직전에 지금 선거 이미 시작됐어요. 왜냐 예비 후보들이 이미 등록을 네, 10월 해서 10일부터 활동하고 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모든 뉴스를 이 특검으로 가면은 네. 사실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가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촉발시켜서 이성적으로 우리 헌법적 권한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당 또 정 또 대통령실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방향을 정한 거예요 같아요. 정하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래서 그것은 흐트러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내일 곧 출범하는데 왜 벌써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가? 네. 그러면 출범도 전에. 한동훈 장관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네.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미 가이드를 정해놓으면.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지게 하는 그리고 한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봐서는 뭐 할 게 없지 않냐 당장은 네. 그러니까 책임을 면탈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8일 날 그 특검은 민주당에서 무조건 뭐 묻지마로 통과시킬 것이고요. 근데 이제 특검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네. 이제 50억 클럽이랑. 50억 클럽. 네. 근데 이걸 50억 클럽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도 거부할 거냐? 이런 문제를 사실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거부하면 더 뭔가 그러니까 모양새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지난번 대장동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그 의혹 비리에 관련된 건데 근데 이것도 거부를 해? 네. 이게 참 곤혹스럽다. 지금은 저 김건희 특검법만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동시에 볼 텐데 그래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고난도의 지금 정치적 현안이다. 그렇지만 예. 우리 저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특검법이 시작된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 얘기예요. 네. 근데 옛날 것을 꺼내서 지금 마치 현 대통령의 부인의 문제로 만들어서 또 특검까지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정치적 특검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근데 거다.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특검을 그냥 수용하면은 이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된다. 오히려 이건 이슈가 아닌 게 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당 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신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한두 분도 당내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면 지금 그 특검법의 형태로는 그렇게 그래 우리 특검 받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 한 번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고 매일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하게 돼 있고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시기의 문제나 또 국민들이 그래 결국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거부하냐 이런 부분의 네. 감정적인 부분을 촉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시기를 늦추는 방법.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에 특검을 무조건 이제 받지 않고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한 뭐 보름 정도.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재논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이 부분에 독소 조항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재논의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재논의를 요구하는 건데 그때 여야 간의 협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한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는 그래도 뭔가 모르겠어요. 약간 모르겠는데 분위기라던가. 그래서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네. 사실 단순히 국민의 그러니까 감정을 생각하면 어떤 여론조사 보면 70% 정도가 네네.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긴 한데 예. 그러나 언제나 이게 다수결이 꼭 맞는 건 아닐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은 대부분 이제 일상에 바쁘고 늘 나와 있는 마지막 그것만 갖고 딱 판단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세세히 아는 것과는 좀 격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고 네. 봐야 될 텐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의원님이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좀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시기 문제도 있을 수 네네. 있고 그러니까 시기를 총선 이후에 늦추자. 네. 늦춰서 그때 협상하자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 관련 의원들 관련 수사도 이제 스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어차피 네.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걸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설명하면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럼 이번 세 번째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동료를 모집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비대위 인선 이슈, 비대위원 인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꽤 핫 이슈인데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임 이분이 전혀 외부에 그런 거 노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또 네. 시기적으로 스스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마치 김치국 마시듯이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아마 최종 절차가 끝나고 나면 네.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위원들을 선정하지 않을까. 네. 지금 제가 봐도 좀 빠르죠.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께서 내부인이시니까 내부인만이 알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람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은 사람 해야죠. 사실은 네. 사람의 이미지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2, 3초 만에 그 사람이 첫인상으로 네. 결정된다. 늦어도 1분 30초다 이러는데 저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에 실패를 하면 네. 감동을 주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질 수밖에 없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저는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은 예고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들 선정하는 어떤 모습의 어떤 분들을 모시느냐,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사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제가 이렇게 해온 것은 첫 인선에서 사실 감동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비대위원도 지금 그냥 무슨 뭐 7, 8, 9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젊으니까 무조건 젊은 게 아니라 네네. 지금 한동훈 새로운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지명자가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고 또 국민들의 꼭 필요한 부분에 맞는 컨셉의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한 사람이니까요, 국민을. 그러니까 듣고 싶은, 국민들이 보고 싶은 대로 응해주는 게 정치예요. 네. 국민들을 자기가 끌고 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 누가요? 대통령실. 아니요, 그 부분 다른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이 첫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때도 국민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 것이 무슨 그냥 젊다고 다수열 이런 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젊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라도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또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 안 되고 김기현 그 전 대표와 다른 혁신과 쇄신을 보여주려면 윤심은 당신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 그만둬야 될 텐데 대통령 참모들 출마한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출마야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였다는 게 그다지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쵸, 메리트는 본인의 훈장은 아니에요. 또 내각에 계셨던 장관들, 차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내각이나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그 혜택을 받은 것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희생한 헌신하는 자세로 나와야지 그분들이 마치 무슨 뭐 상당히 유리한 양지를 찾아다니고 이런다면 이것은 뭐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또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라고 보신다. 네, 그럼 민주당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제 당면과제 3개 다 처리하고 나면은 잘 처리하고 비대위가 잘 운영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바로 정치인 데뷔를 한 한 장관의 거취 문제도 이제 같이 궁금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장관은 어디로 출마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비례로 하는 게 좋을 것 비례로. 같아요. 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어차피 저희도 이제 얘기했던 게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은 선대위원장은 그냥 현장을 늘 다 누비면서 전국적으로 경합 지역에 가서 힘을 실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례에 약간 당선권이 약간 뒷순번 정도를 가서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게 맞다. 비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은 공관위원회도 이제 출범 마지노선이 내년 1월 10일인데 엄청 중요한 자리잖아요. 공관위는 누가 왔으면 좀 좋겠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누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과 누가 올 거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올까요? 저는 예측이 안 돼요. 제가 알면은 지금 저도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다만 조금 지나면 예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대위원들이 선정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얼마나 차별화를 할 것이냐, 얼마나 독립적으로 이 공천할 것이냐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점치기가 어렵고요. 지금 조금 걱정하는 것은 당을 지금까지 전당대회부터 이끌어온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이 올라타서 갈 거냐 아니면 한 장관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소신으로 그걸 끌어내고
그 페이스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까지 온 것의 흐름을 끌어내고 간다면 전혀 정말로 독립적인 그런 공관위원장이 올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 흐름에 계속 그냥 간다면. 편승해서 예. 간다면 아마 뭐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네. 큰 변화 없이 그냥 쭉 가지 않을까. 누구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 궁금한데. 자, 그러면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동훈 대비와 함께 민주당도 큰 변수를 맞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이런 거를 또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오늘 아침에 저는 보니까 예. 우리가 한동훈 체제로 일단 정비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선공을 한 거예요. 먼저 공격을 한 것이고 그게 자극이 돼서 민주당한테도 틀림없이 뭔가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예. 변화를 이끌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대부분 이재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예. 지금 벌써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두 사람 여론조사에서 밀렸잖아요. 물론 뭐, 밀렸나요? 제가 그 조사 뭐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예.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얼굴로 다시 이 총선을 지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 당내도 복잡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뭐 신당을 예. 만든다 그러고 또 전 총리들이 나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원칙과 상식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아주 오래잖아 결국은 당대표에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럼 누구를 내세울 거라 생각하세요? 그 내려와서 이제 굳이 거기는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고 그냥 무해무득한 사람. 네. 무해무득한 예. 사람.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차피 이재명 거기야말로 이재명 아바타가 예. 되는 것이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선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선대위 체제로는 이제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을 모셔서 얼굴로 다시 써먹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의 상황을 정리정돈하고 충분히 본인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물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러면은 한 전 장관도 사실은 약간 지금까지 공격형이라는 인상을 좀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 공격형 면모만으로는 총선을 이기기 좀 리스키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절제된 언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 장관과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사실은 뭐 이렇게 지휘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고 피의자라고 하는 이재명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신분을 벗어났고 네.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훨씬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야당과 꼭 싸워서 이기는 것이 맞느냐? 싸워서 이기는 건 뭐냐면 네. 언어로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싸워서 이기는 건 결국 선거로 이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거로 이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어떤 그 공격에 말로 받아내고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도 네. 지명자도 아마 깊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내년 우리가 숱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내년 총선은 수도권 중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영남이나 호남은 다른 당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도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승패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정치를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 고민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도 수도권으로 오신 거고요. 저도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네. 왜냐하면 수도권에 의외로 호남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도 호남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당은 영남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영남당이고 이 호남의 인사들이 그냥 구색가축이로 있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지 말고 호남의 인사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당에서 주체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을.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수성도 많이 아실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쓴소리는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랑하는 아들이 손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는 막 얘기해도 네. 기분이 안 나빠요. 네. 왜냐하면 믿으니까. 네, 네. 그렇지만 저 사람을 믿음이 확실히 안 가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탕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금단의 영역을 침범해가면서 할 수 있느냐. 금단의 영역이 예를 들면 여사님? 뭐가 됐든지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넘나들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도 모르겠고 네. 우리 당으로서는 뭐 그렇지만 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또 그것의 역할을 침범하는 게 또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네, 어떻게 잘 간곡하게 대통령실에 전하고 대통령실이 그걸 반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당으로서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다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고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서 마치 지령이 떨어지듯이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아니라, 예. 자꾸 국민의 민심,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자꾸 전달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받는 역할, 이게 받는 모습 이러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게 총선이잖아요. 네.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제 개편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을 거라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과거로 네.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방침이 서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게 생겨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선거제 개편의 진보냐 발전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 연동형 비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 세계 유럽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는데 거기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내각제란 말이에요. 네네. 내각제. 내각제는 수시로 여러 당이 합쳐서 합정연행을 해가지고 수상을 뽑아서 가는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서 가면 다당제가 출연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결국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느냐 측면에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것으로 봐서는 제3당이 출연을 못하게 막고 또 가능하면 민주당이 비판도 덜 받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실리적으로 좋다. 이런 쪽으로 방향은 서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갈 과거 쪽으로 것이다. 회귀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뷰에 이제 시그니처 코너 하나가 남았는데요.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동훈 전 장관 혹은 탈당을 앞둔 이준석 전 대표 중에 한 분을 택해서 영상 편지 보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보내시겠어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께 이쪽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겠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매우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힘드실 테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챙기고 대통령실보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서 우리 당을 이끌어 달라
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소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무겁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더 좀 편안하게 잘 챙겨서 앞으로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달라라는 영원히 네. 담긴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